이런 말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인터넷 업계 무덤이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100억 매출을 찍은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 최근에 이 회사가 105억인가를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거든요. 해외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외 매출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도비라든지 MS가 이들의 롤모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챗GPT도 못 건드는 AI 스타트업 베스트 3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오늘은 최용식 대표님이 꼽으신 3개 회사 간단하게 한번 어딘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심재석 대표님이 꼽으신 회사가 어딘지 알아보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용식 대표님이 꼽은 회사 어디신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먼저 사실 역순이긴 한데 조금 이따 이야기는, 스캐터랩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루다 저희도 여러 번 다뤘었죠. 그 서비스 회사고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는 이번에 곧 상장을 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셀럽스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예요. 리드만큼은 아닌데 500억 정도 받았고, 추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괜찮아가지고 저는 좀 새 회사를 택했습니다. 네, 저는 저 세 회사 중에서는 사실 마이셀럽스를 잘 몰라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가 한번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재석 대표님이 꼽으신 베스트 3를 한번 목록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세 회사는 이 3개 회사인데요. 이 네오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S, 문자를 소리로 바꿔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뭐 가상 연기자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업스테이지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뭐 OCR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레벨업은 이제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 세 회사 중에서도 역시나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레벨업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레벨업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 기술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 있는 회사라서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회사로 스캐터랩, 여기 티타임즈에서도 뭐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예전에도 다뤄본 적이 있었던 회사인데, 이전에 다뤘을 때는 그 남자 버전이었죠. 그 여자 이루다, 남자 강다운. 근데 강다운 출시 직전에 그때 강다운이 나온다고 그때 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뤄본 적은 없었는데, 요새 스캐터랩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스캐터랩 같은 경우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팬시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팬시하다. 좀 그러니까 특이하면서도 재밌으면서 흥미롭다, 뭐 이런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넘고 앱 다운로드도 100만 건 넘었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념비적인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B2C 서비스로 챗봇이 활성화된 게 아마 맥스와 심심 이후 거의 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 이슈가 좀 많이 터졌잖아요.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논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적어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확고한 인지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스타트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호평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작년 실적이 나왔어요. 제가 이게 운 좋게 그걸 좀 입수를 했는데 2022년 매출이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었고요. 다만 적자는 8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캐터랩 입장에서 좀 뼈아픈 지적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창업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매출 10억을 넘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지금 다시 R&D 하느라 5억 원이라 가지고 굉장히 팬시하면서도 좀 숙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게 최근 근황이다. 더 신기한 건 차라리 5억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 그 과거에 여러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뭐 연애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과거 서비스들이 좀 벌지 않았나 싶고, 아마 나머지는 뭐 그 테스트로 뭐 데이터 뭐 관련돼서 벌지 않았나. 근데 5억은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그렇죠. 좀 언급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피봇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회사가. 그쵸, 그쵸. 예. 그때 예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로 이제 피봇을 하면서 계속 이용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10년 동안 일단 수익 모델이 딱히 없다는 거는 확실히 큰 맞습니다. 뼈 아픈 일인 것 같긴 하고, 네, 그 다음 스텝을 지금 아마 꿈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 투자 현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작년부터 열심히 이제 펀드레이징 작업을 해가지고 올해 3월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런웨이가 아주 짧진 않았는데 그렇게 또 길진 않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1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2년은 더 연장이 됐다. 그래서 3년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개발에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투자를 받았나 보면 아무래도 감성 대화형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SK텔레콤과 다른 캐릭터로 좀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도 좀 함께 하는데 그 스캐터랩이 가진 그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리소스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캐터랩 입장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탄한 뒷배경을 얻게 됐고 그리고 뭐 수익화라든지 기술 개발 측면에서 어쨌든 추진을 받게 됐잖아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사랑 뭐 해서 어쨌든 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SK 같은 경우는 이런 말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인터넷 업계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리스크는 잘 피하시고 이렇게 잘 실속을 차리면 분명히 굉장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SK텔레콤은 A-라던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AI 관련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쪽으로 같이 하면서 뭐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낸다던가 그런 뭐 계획을 갖고 있겠군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루다가 같은 거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좀 SK텔레콤과 스캐터랩이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A.DO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확고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뭐 조금 이따가 더 후술 하겠지만 스캐터랩은 확실히 강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굉장히 이제 감성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다가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품으로 잘 녹여냈고 이런 거는 확실히 대중화하는 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챗봇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걸 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스캐터랩은 100만 명 이용자를 만든 거의 유일한 뭐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진짜 뭐 해볼만 하지 않았나. 어차피 계속 이쪽에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디테일이 조금 그래도 그렇죠. 살아있는 서비스여갖고 스캐터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무슨 기사가 났었는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이 한국에 그렇죠. 오셔갖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5군데를 불렀는데 그중에 한 팀이 스캐터랩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뭐 왜 거기 왜 부른 걸까요? 일단은 전 이게 스캐터랩이 가진 뭐 팬시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러 회사 불렀고 또 그 AI 스타트업의 다른 스타트업도 이렇게 만나고 불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죠? 좀 시장 리서치 차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이것이 바로 뭐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거는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픈 AI랑 같이 챗GP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스캐터랩의 서비스가 결국은 챗GPT가 점점 고도화되고 또 우리 요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 많이 나오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해서 얘 말만 부드럽게 잘할 수 있게 하면 이루다나 강다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걱정도 들긴 해요. 근데 저희 제목이 오늘 그거 아닙니까? 챗GPT도 못 건드는 AI 스타트업인데 정말 못 건드는 서비스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아마 홍재 기자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4년에 저희가 같이 도쿄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한국 스타트업이 그 일본 진출하는 걸 도와주는 부트캠프였는데 그때 스캐터랩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스캐터랩이 있었고 그때 더 브릿지라는 일본 현지 미디어가 와서 취재를 했는데 그 편집장님이 가장 인상적인 스타트업으로 뽑았어요. 스캐터랩을. 당시 스캐터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루다는 당연히 없었고 그때는
텍스트 앳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메신저에 있는 내용 긁어가지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린라이트인지 이런 거 알려주는 서비스였는데 그런 거 어쨌든 뭐 그때는 감정 분석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편집장님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스캐터랩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되게 톡톡톡 튀게 기획을 하고 콘텐츠도 잘 만들고 이런 걸 서비스 인지도로 연결시키고 실제 100만 명 구독자 찍고 이런 거는 100만 명 이용자 찍고 이런 거는 정말 다른 스타트업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인공지능 트렌드는 좀 뭐랄까 그 정밀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고도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바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냐 없냐.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데 스캐터랩은 그런 건 확실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스캐터랩이 감성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부분을 잘 건드리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걸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전 차별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진짜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한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냥 누구 한 10명 스타트업에게 챗GPT 다 가져다주고 제품 만들어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100만 다운로드를 만들 거고 누구는 10 다운로드 못 만들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건데 스캐터랩은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괜찮다. 정말 이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루다 강다운 나왔으니까 다양한 캐릭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아마 충분히 그런 기획이 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때 그 김종현 대표님 모셔서 인터뷰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캐릭터라던가 뭐 펭수랑 대화한다던가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EBS가 뭐 허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뭐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김종원 대표님이 아까 그 텍스트에 하셨을 때부터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약간 연애 박사처럼 그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서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연애와 관련해서는 좀 앞서 나가시는 분이어서 이 감성적인 거 그렇죠. 그런 걸 확실히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만 사례를 얘기하자면 저도 과거 인터뷰했을 때 한 건데 시드 데이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믿을만 해요. 솔직히 저는 뭐 기자들은 항상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시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냐면 그분이 대학교에서 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감정 분석에 대한 그런 논문을 이용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3,000명 정도를 다 설문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그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시드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텍스트 앳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앳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메신저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긁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중에 일부가 유출돼가지고 나중에 논란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게 이루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긁은 게 저거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보내준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데이터가 층층층층이 쌓아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 뭐 챗GPT를 하더라도 분명히 대체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요. 네, 스캐터랩 아까 후수를 해주신다는 그 부분이 아마 투자금 관련일 텐데 이번에 투자금을 받았으니까 아마 SK텔레콤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새로운 서비스가 있을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답니까? 일단은 버닝을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걸 기획하고 하겠지만 뭐 지금 봤을 때 엄청난 변화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보니까 이미 뭐 개발자도 상당수가 되는 것 같고 한번 인건비를 제가 재무제표에서 다 뜯어봤는데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구조 속에서 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아마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고 이걸 좀 고도화하지 않을까. 뭐 엄청난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과연 이걸 이루다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러니까 저도 이루다를 며칠 동안 써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구성해 보이지 않아요. 분명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얼마 전에 그 김 대표님이 뭐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좀 약간 팬덤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루다라든지 강다운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그런 캐릭터를 일종의 아이돌과 같은 혹은 연예인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뭐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뭐 음반을 낸다든지 PB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얼핏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그것만으로는 사실 아직 정교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좀 인터뷰 맥락이란지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아주 깊은 단계로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분이 라이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R&D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약간 좀 우려되고 이거는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도 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브랜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불렀던 5팀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인데 뭐 워낙 유명한 회사기네요, 업계에서는. 네네. 이 회사가 뭐 챗GPT 이런 게 난리 나기 전부터 굉장히 주목받던 회사였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자님이 유명한 회사다라고 그 소개를 했는데 뭐 회사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이제 좀 더 맞는 말이겠죠. 이 창업 팀이 좀 그래도 이 한국 IT 업계에서 좀 이름 좀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만들었어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성훈 대표라고 그 지금 현 대표님인데 그 이 김성훈 대표님 좀 원래 유명한 분이에요. 옛날에 까치네라는 검색 엔진을 뭐 한국 최초의 한글 검색 엔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두를 위한 딥러닝 뭐 이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운영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1화가 20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딥러닝 이런 주제로 20만 조회수 나오는 거는 좀 큰 조회수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클로바 네이버 AI 전체를 이끌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분 창업하실 때 또 창업 멤버들도 네, 멤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아주 중요한 분들을 다 네이버 대표님 입장에서 화가 날 법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중요한 그 인물들이 있어요. 뭐 이활석 CTO 지금 현재 CTO인데 그 네이버에서도 이 클로바의 이제 2인자였던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같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함이 어떻게 했더라? 박은정 CSO님이라고 그것도 역시 이제 음성인식 쪽에서 좀 주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지금은 나가셔서 이 팀에 합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합류를 하셨고 뭐 네이버 분들 말고 뭐 카카오 분도 있고 뭐 엔비디아 분도 있고 업계 유명한 분들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알 법한 분들은 많이 여기 합류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유명해졌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되게 뭔가 막 가슴을 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다 나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네. 근데 네이버에 인재가 많아서 또 다른 분들이 지금 뭐 그 뒤에 뭐 지금 하정우 소장님이나 이런 분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하정우 소장님이 또 대단하시니까 네. 원래 그 세대 교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럼 이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서 뭐 AI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AI 기술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술 본질 기술이 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래서 뭘 파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뭘 파느냐가 좀 이해하기 쉽겠죠. 이 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다큐멘트 AI라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OCR입니다. OCR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사진으로 뭐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거기서 텍스트를 찾아내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는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텍스트를 찾아내서 텍스트를 검색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찾아내서 찾아낸 텍스트를 그냥 이제 그것까지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요거를 분석해서 뭐 기업의 정보 시스템 중에 필요한 정보를 갖다 넣어주는 뭐 이런 일까지 하는 게 이제 요 제품의 핵심입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죠. 인식하는 OCR 영역하고 그 찾아낸 그 텍스트들을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그 두 개가 핵심 어떤 기술로 이제 다큐멘트 AI라는 그런 제품을 기업들에 팝니다. 리멤버 같은 경우도 OCR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여기 뭐가 이메일이고 뭐가 전화번호고 이런 거를 분석을 그걸 잘 찾아내서 잘 저장해주고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거 그쪽 OCR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진에서 뭐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얘를 뭔가 마치 그냥 워드 문서처럼 네. 얘가 갖고 있는 맥락을 분석을 그렇죠. 해갖고 네. 얘를 또 다른 거랑 연결을 시켜주고 네. 사진의 약간 워드화 뭐 그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 이제 사진의 그 데이터를 왜 이렇게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존에 만약에 금융사 우리 옛날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다 오프라인 문서로 썼거든요. 그것 중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이미지에서 언제 그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스캔 떠서 거기서 문서를 다 텍스트화해서 만약에 뭐 무슨 건강보험 중에 암 처리된 분들이 몇 분이지?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데이터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줄 때 굉장히 중요한 매우 기술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챗GPT가 아니죠.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멀티모달이 된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럼 이 멀티모달이 된다는 거는 결국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자기가 읽어서 네. 분석하고 막 요약까지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GPT-4가.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오픈 AI 아니죠. 이 업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OCR 기술이 GPT-4 때문에 더 뭐 강화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 경쟁자라서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본질적인 그 어떤 기술력하고 제품적 기술력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질적인 기술력이라는 건 여기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챗GPT나 뭐 GPT-4 같은 걸 직접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하고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걸 찾아내는 좀 더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핵심 경쟁력은 그 파인 튜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거기를 그들이 못하는 것보다 훨씬 새로운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운 답을 내주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 AI나 아니면은 구글 이런 데는 보통 자동차로 치면 엔진 만드는 데고 네, 그렇죠. 여기는 그 엔진 갖고 와서 잘 또 포장도 그렇죠. 하고 뭐 네. 프레임도 달고 해갖고 네. 진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주는 네, 회사.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 느낌이 되시는 네, 파트너죠. 오픈 AI뿐 아니고 이제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비롯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다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건 이 모델에 써볼까, 저 모델에 써볼까 해볼 수 있죠. 그게 저거잖아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플랫폼이 더 강한 것 같지만 또 나중에는 콘텐츠가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네.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이 강해지면은 LLM 모델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난 이러면 니네 거 안 써줘? 더 이게 큰 소리 칠 수도 네,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회사였군요. 근데 보면은 요새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사들을 보면 업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아수겁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아수겁 같은 경우는 뭐 수익 모델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회사에서? 근데 이제 아수겁이 그거잖아요. 챗GPT를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챗GPT는 우리가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로그인하고 해야 되니까 약간 UX가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을 열고 아수겁과 그 대화를 나누면 그게 똑같은 챗GPT 대화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그냥 챗GPT 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 고객 이용자별로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모두에게 다 제공하진 않는데 어떤 그 파인 튜닝을 따로 해서 어떤 이용자들에게는 챗GPT와 같은 질문을 넣어도 다른 답이 나오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경험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받아보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그러면서 더 파인 튜닝 할 때 더 자기들이 이제 경쟁력을 올리기도 하고 또 아수갑했다고 보도도 많이 되니까 마케팅적으로도 효과가 좋고. 아 그렇죠. 회사 자체도 알릴 수 있고. 네, 돈은 엄청 쓰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돈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네. 이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다큐멘트 AI 같은 이런 솔루션,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솔루션 회사예요. 뭐 예를 들어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기업들이 그 수많은 문서들 같은 거를 그 쌓아놓고는 있지만 이걸 디지털 데이터로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좀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매출 59억 원, 적자가 8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으로 이렇게 번 거니까 물론 예전에는 컨설팅이라든지 SI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솔루션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근데 소프트웨어로 몇십억 번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월 한 몇억 벌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일즈도 잘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창업할 때만 해도 챗GPT 없었을 때 창업하셨는데 네네. 그때 인터뷰들 보고 그러면 뭐 보통 컨설팅이나 네. 교육 뭐 이런 쪽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확실한 BM을 좀 찾으신 거군요. 네, 확실한 BM이 솔루션 판매입니다. 이 솔루션이 사실 이 이활석 CTO가 이 OCR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아. 이 뭐 글로벌 논문에서도 뭐 좋은 평가 많이 받고 네이버 있을 때도 뭐 그랬고 나와서도 또 뭐 좋은 논문 썼다고 또 이렇게 뭐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OCR이 아무래도 매일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고 그런 거에 이제 파인 튜닝 이런 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간단한 썰이 있는데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아웃스탠딩도 써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싫었죠. 왠지 좀 그 잡상인 같고 왜 세일즈 하지 이런 했는데 근데 지금은 전 다르게 봐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세일즈 마인드가 있어야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누가 광고 준다라고 아 형님 우리 이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냥 술이나 먹읍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먼저 찾아가서 혹시 아웃스탠딩 구독하실래요? 이렇게 지금 뭐 11,900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녹이면 굉장히 트래픽도 많이 늘어날 거고 뭐 한 거다. 근데 저희는 OCR은 아니었었고요. 저희는 그 콘텐츠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콘텐츠를 5줄로 요약하게끔 상위로 끌어올리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웃스탠딩이 잘 맞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되게 젠틀하게 그렇게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취재 문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좀 잘 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딱 실적 보니까 벌써 50억 매출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창업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2,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되게 오래된 거 같죠? 그렇구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게 결국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 DT를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핵심 비즈니스가 이런 그 OCR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또 하나는 이제 추천 시스템. 우리 뭐 쇼핑몰 추천 시스템, 뭐 좋은 제품 나한테 맞는 제품 추천하잖아요. 개인화 추천. 그런 것도 이제 브랜디라고 아시죠? 옷 여성 의류 판매하는 네. 그런데 이제 공급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AI가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잘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지 싶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회사니까 많이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인데요. 요 크라우드웍스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회사라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인공지능 회사들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범적으로 볼 때는 좀 인공지능에 포함되고요. 범인공지능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흥미롭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뭐 조금 이따가 후수를 하겠지만 흔히 보통 그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접 고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 뭐 데이터 라벨링 알바할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일반 대중을 좀 불특정 다수를 자유롭게 참여시키는 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한 30만 명 그 이용자가 등록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만 명이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 풀이 그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크라우드웍스인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면 크라우드웍스가 그 프로젝트를 공고를 올립니다. 이거 혹시 해볼 사람 있나요? 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그걸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웍스가 거의 처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민우 창업자가 사실은 예전에 뭐 대기업도 다니시고 창업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하면서 되게 잔뼈 굵은 창업자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좀 녹아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쨌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바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왜 창업을 했냐면 지인이 SI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련 SI를 했는데 근데 이걸 뭐 굳이 다 일일이 다 찾으러 다니냐, 그냥 이런 크라우드 소싱이 요즘 핫한데 그런 걸 하면 안 되냐, 이런 발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을 하다가 2018년에 네이버라는 빅 클라이언트를 딱 물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화에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매출 118억 원에 영업 손실이 63억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단한 거는 그래도 매출 100억 원 찍은 거는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측면에서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후술하게 했지만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 크라우드웍스가 뭐 인공지능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100억 매출을 찍은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상장 곧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상장은 아니고 스펙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눈길이 가는 뭐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 예전에 심 대표님 휴가 가셨을 때 대신 이렇게 나와주셨던 네네. 남혜연 기자님께서 예전에 기사 쓰려고 한번 취직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 저희가 이렇게 명기사였죠. 한 회사에 이렇게 대신 하루 출근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그런 이제 기획 기사 꼭지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남현 기자가 거기 이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했죠. 네. 그 기사 보니까 그냥 일반 노가다가 아니던데요? 그 저희 제가 그 남 기자한테 제목을 주고 네. 그 갔어요. 이 AI를 위한 노가다 회사라고 네. 그런 이제 느낌, 그런 줄 알고 이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가다라는 의미는 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나 이런 느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엄청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훈련을 해야 그 알바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궁금했던 게,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데려오면 이들이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나름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원자가 오면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테스트를 한대요. 뭐 예를 들면 계속 뭐 라벨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발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그걸 못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시스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이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막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프로젝트고 어느에 쓰이고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모티베이션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대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작업자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검수자로 또 등용을 해가지고, 만약 작업자들이 작업한 거를 이제 검수를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그 효율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시스템도 잘 만들었고 데이터 라벨링 있어서 굉장히 일종의 산업화를 이뤘다라는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일이 쉽지 않은 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바뀌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다른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하다 보면 다른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런 검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 시스템을 잘 갖추신 게 그렇죠. 그게 대단하고, 저는 그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해주는 게 그게 저도 굉장히 원래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너 이거 해라는 거랑 야 너가 이걸 하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야. 그래서 좀 격하게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냥 알바비 받는 재미로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차량 보고 자동차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근데 그런 모티베이션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니까 전 이거는 되게 좀 경영의 묘미다라고, 관리의 묘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택근무로 알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주부들이나 뭐 아기를 재우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네. 장소에서 할 수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알바비 책정도 굉장히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 일상생활 보내면서도 몇 시간 일하면 1년 기준으로 3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프리터인 거죠. 프리터. 3천만 원 다 받는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원숙해져야 받는다고 하는데 좀 이런 보상 책정도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되게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나. 되게 경영에 있어서 인문학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까 모티베이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줄 수 있을 만큼 너 이거 하시는 게 정말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 라벨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론 그 후술하겠지만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비유를 드는 게 약간 유아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은 어떻게 보면 딱 유아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건 아는데 굉장히 좀 많은 면에서 미숙한데 어떻게 보면 유아라든지 초등학생들도 좋은 경험을 받아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성인이 돼서 쭉쭉쭉쭉 잘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인공지능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만 그게 나중에 고도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그런 용어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라벨링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배우는 게 지도학습이고 그러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인데 챗GPT 이런 게 나오면서 비지도학습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영역으로 떴어요. 데이터를 때려받고 그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스스로 이제 배워가는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해서 지도학습이 이제 좀 시대 가는 건가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또 챗GPT도 그 비지도 학습하는 와중에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학습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LLM 시대가 오면서 예. 비지도 학습이 이렇게 그거. 보편화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라벨링이 결국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가는 분위기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죠. 일단은 LLM이 지금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의 그런 데이터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뭐 중고등학생이 뭐 덜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더 보다 그 좀 심화 학습하는 거랑 좀 비슷하고 그리고 또 좀 챗GPT 같은 경우는 좀 이용자가 알아서 좀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챗GPT라든지 아니면 챗GPT가 아니더라도 과점 사업자가 나오면 약간 표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데이터 라벨링이 정부 주도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게 약간 좀 의미가 퇴색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챗GPT가 다 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독자적으로 지금 모델 만들고 있거든요. 그 모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이제 충분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크라우드 웍스가 데이터 라벨링만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대표님이 그것보다는 우리는 정말 인공지능 회사들을 위한 토탈 데이터 소싱 업체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높게 보고 되게 이제 확장성이 클 거라고 봐요. 분명히 데이터 라벨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고품질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영역의 데이터라든지 뭐 예컨대 뭐 자율주행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좀 계속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게 이미 30만 명의 뭐 이용자를 모았고 또 분명히 그 중에서는 되게 뭐랄까 누구나 대체할 수 있고 뭐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고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하긴 한데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게 막 퇴색되거나 아예 필요 없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라벨링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해본 적이 있죠.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당신은 사람입니까? 자동차 세계를 고르시오. 그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죠. 우리는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태그 걸잖아요. 걸어서. 네. 그렇군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모델을 진짜 상업화로 잘 만드신 서비스인 것 같고 남혜연 기자님께서 체험하고 오신 거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당연히 뭐 자율주행 같은 걸 위해서 네. 화면에 자동차가 뭔지 찍고 우리가 구글 내에서 했듯이 네. 신호등이 무언가 이게 찍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라벨링의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데이터 라벨링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단은 크게 사진, 이미지, 텍스트, 음성 이 4개가 가장 큰 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랄까 이제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물체 놓고 이게 뭐냐, 뭐 고양이냐, 뭐 자동차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보여주고 뭐 이게 뭐냐, 눈이잖아요. 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눈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보통 이제 이미지와 영상인 거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공수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1시간짜리를 뭐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도 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문장을 주면 이게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 예를 들면 뭐 혼내는 듯한 그런 걸 했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문장 길이 중에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해달라라고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뭐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거의 뭐 수능 언어 영역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텍스트는 그렇고, 음성 같은 경우는 뭐 받아쓰기를 한다든지, 뭐 듣고, 아니면 음성 누군가를 말하면 이 화자는 누굴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사람과 같은 이제 지각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돈을 118억 원 그래도 매출을 그렇죠. 올렸다고 했는데, 이 매출을 올린 게 이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매출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뭐 데이터 라벨링하는 정부 사업 같은 게 많았으니까 그렇죠. 주로 뭐 정부 사업 쪽으로 뭐 돈을 벌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시장 자체는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형성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몇 천억 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회사들이라든지 데이터 소싱 업체들로서는 뭐 좋은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산업진흥 차원에서 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뉴딜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요새 들어서 약간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이게 뭐 지속 가능하냐라든지, 그리고 또 소싱에서 정말 데이터를 주면 또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상장을 앞두고 그걸 좀 구조를 바꾸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정부 과제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기업이 더 많은 상태이고, 이걸 위해서 뭐 엔터프라이즈 영업팀도 만들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 수준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데이터 소싱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매출이 계속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잘 다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정부 주도 사업이 사실 이전 정부 사업이었어갖고, 그렇죠. 이게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이렇게 잘 안 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래도 사업 다각화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면에서 네, AI 회사냐라고 했을 때 AI 회사가 맞지 않나 싶고요. AI를 돌아가게끔 하는 이 자양분 역할을 하는 회사니까 예, 이런 또 모델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은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스테이지, 스캐터랩, 크라우드웍스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인데 요새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 네오사피엔스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무슨 회사입니까? 네오사피엔스는 영상을 먼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뚝딱이 형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별의별 레시피를 다 하시네요. 고갈되긴 아직 1, 2년치의 CP는 거뜬하게 남았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토스트는 토핑보다 소스가 중요한데. 저 음성을 제작할 때 그 제작자는 말을 직접 한 게 아니고 텍스트를 썼어요. 텍스트를 써서 그거를 이제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오사피엔스가 제공하는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에서 음성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TTS 서비스인데,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를 쓰면 이제 말로 바꿔주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신기한 게 원래 TTS라고 하면은 최영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그렇죠.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뭔가 진짜 사람이 하는 듯한 말투로 나오네요. 기술이 이제 그 정도로 발전을 한 거죠. 이제 처음에는 뭐 옛날에 그 유명한 팟캐스트 중에 나는 꼼수다라는 거 보면 거기 보면 AI가 중간에 나와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말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로봇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투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아나운서처럼 이금희 씨가 하는 것 같은 말투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도 다 텍스트만 쓰면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담기거든요. 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AI인 겁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혹시 이제. 두 분 타입캐스트 써보셨나요? 저는 직접 안 써보고 저희 회사에서 저걸로 한번 영상을 티타임즈에서 영상이 나가긴 했거든요. 전 직접 만들어봤어요. 제가. 아 네. 최용식 대표님 목소리로? 아니 그 영상을 영상을 네. 오늘 좀 그 시간이 비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 영상이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웃스탠딩 TV에 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타이캐스트를 결제했었어요. 그게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하고 영상을 이렇게 바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편리했어요. 정말 성능도 확실히 좋았고 뷰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좀 진일보된 기술이라는 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되게 써보니까 확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색하면은 영상에 올리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냥 왠지 싸구려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꼭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건 로봇 음성이야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그냥 듣는데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표현, 이상한 말투로 얘기하면 이제 확 어색하거든요. 보다가. 근데 그거를 안 느끼게 만드는 게 이런 서비스의 핵심인데 그런 분야에서는 타입캐스트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타입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 딱 이제 느껴져요. 아 저거 타입캐스트군. 이거 타입캐스트 아니네, 뭐 기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약간의 이제 어색할 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소리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야, 호가가 얼마야 이럴 때 호가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류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굉장히 아나운서틱하게 읽으려고 하는 네네네. 건가요? 이 서비스가 개인의 목소리도 학습해서 하게 해주죠. 그거는 이제 기본 서비스는 아니고요. 기본 서비스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캐릭터가 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캐릭터 쭉 있고 이용자가 이제 캐릭터 선택해서 그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자기 유튜브나 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캐릭터 중에 유명한 것 중에 꾸꾸루 삥뽕이라는 그런 거 아세요? 꾸꾸루 삥뽕 몰라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꾸꾸루 삥뽕이라는 그런 되게 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타입캐스트의 캐릭터 하나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 표현이 재미있어서 저 전국의 초딩들이 다 쓰는 그런 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밈을 만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네, 많이 네. 사용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거 혹시 요새 많이 유행했었던 그 해리포터 발렌시아가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것도 네. 이거예요? 기술은 비슷한데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럼 말하자고 하면 이게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경쟁사 그렇죠. 11랩스라는 회사의 TTS 기술을 이용한 건데 그건 단순히 TTS만이 아니고 이미지 생성, 뭐 영상 생성 이런 거를 총합해서 만드는 서비스죠. 네. 국내에서는 라이벌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도 이제 TTS 하는 회사도 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뭐 이런 데도 이제 하고 TTS 기술은 사실 이제 뭐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뭐 요즘 AI 때문에 확 뜬 기술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TTS라는 분야는 계속 연구되어 왔던 분야인데 근데 이제 이 네오사피엔스의 특징은 이거를 기술로만 접근한 게 아니고 이 회사의 모토는 가상의 연기자를 제공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와 그러니까 얼굴까지도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가상의 연기자를 내가 제공한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데 본인이 직접 나가기에는 나는 목소리도 안 좋고 뭐 표현력도 적고 좀 카메라 앞에서는 좀 쑥스러워. 이럴 때 그러면 그 네오사피엔스의 가상 연기자를 갖다 놓으면 나는 텍스트로 이제 대본만 쓰면 저절로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치면은 이게 좀 한국에서 박터지게 싸워야겠군요. 이게 해외 영어까지도 이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이미 이제 다양한 외국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캐릭터 중에 외국 사람도 많습니다. 뭐 영어 쓰는 캐릭터 선택하면 영어로 말하고요. 네. 뭐 중국 사람 캐릭터 하면 중국어로 말하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디벨에 가서 중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할 얘한테 수도 해달라 있죠. 그러면 네. 중국 15억 거기 유튜브 못 보나요? 미국 진출한다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4개를 하고 있고 2023년 2분기라고 하니까 이제 현 분기죠. 현 분기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포르투갈어, 중국어를 제공한다는 게 계획이네요. 저도 직접 써보긴 했었는데 가격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절대 아깝지 않았어요. 5만 원 그냥 냈는데 근데 어쨌든 테스트로 해보니까 계속 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뭔가 쓰는 사람이 좀 한정적일 것 같다. 가격이 좀 낮다.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이것 때문에 돈을 당분간은 많이 벌까 이런 건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 보니까 한 23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규모를 당장 내긴 어려운데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고 또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런 걸로 왠지 콘텐츠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1인 창작자도 이런 걸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좀 잠재력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포인트만 하나 찾는다면 확 성장하지 않을까.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이제는 그 뭐랄까 대세입니다. 이 타입캐스트는 뭐랄까 심지어 우리 애도 알아요. 큰일 났네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경쟁해야 될 콘텐츠 창작자들이 너무 많아졌군요. 근데 누구라도 이제 창작의 영역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TV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티타임즈도 서브 채널을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AI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서브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보세요. 저기 바이라이네터. 근데 이게 그냥 뭐 텍스트만 넣고 딱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감정 같은 것도 이제 지정해줘야 되고 좀 할 일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3억 아까 벌었다고 했고 타임캐스트 여기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올해 매출 목표가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장에 대한 스스로 기대감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23억은 작년이니까 이게 챗GPT 난리 나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20년. 치면 지금 올해 엄청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많이 매출 선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매출 23억, 손실 53억 원이라고. 대단한 또 네. 지지력을 스타트업 미디어 대표인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다음 회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각자 준비해 오신 3개의 회사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한 가지의 회사들씩을 각자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일단 마이셀럽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를 이용해서 근데 저는 자주 본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좀 유명해진 회사 같은데 AI 회사인가 싶어요. 그냥 봤을 때는 서비스를 봤을 때는 뭐 어떤 회사예요 대체? 어떻게 보면 가장 AI 회사에 가까운 회사인 것 같아요. 기술 회사니까. 왜냐면 나름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창업자가 명망 높은 분이에요. 업계에서 이게 도준웅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CJ에서 디지털 총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CDO였죠. 그래서 당시 업계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이미경 부회장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 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남자가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사람이다 가장 뭐 이런 그리고 오른팔이다 뭐 이런.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확실히 네트워크라든지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는 좀 다른 창업자들보다 좀 압도적이다. 어쨌든 뭐 CJ 그룹에서 어제 C레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에 안착을 했고요.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뭐 세일즈라든지 뭐 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회사로 출발했다가 좀 이게 안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인공지능 회사로 피봇을 했고요. 주력은 검색 추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추천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예인 검색을 해주는 건가요? 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핵심 피처가 핵심 기능이 키토크라는 거예요. 뭐냐면 키토크가 그 태그나 아니면 키워드 형태로 이용자에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만약에 그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겠죠. 막 보겠죠.
근데 좀 검색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요즘 플랫폼 회사들 수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보통 가장 그 이슈가 되는 혹은 가장 트래픽이 많은 그런 걸 위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마이셀럽스가 가지고 있는 키토크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해요. 사회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그런 이용자가 남긴 글이라든지 사진을 보고. 근데 요즘은 뭐 예를 드는 건데 요즘은 아무래도 인스타에 찍기 좋은 뭐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토크가 추천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것, 혹은 전망이 좋은 것, 혹은 정말 색감이 좋은 것, 이런 식으로 되게 태그 형태로 추천을 해주고 이용자가 그걸 클릭을 하면 더 뭐랄까 좀 재미있고 좀 더 뎁스 있게 그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꽤 쓰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데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가장 큰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뭐 야놀자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해외에서는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이런데 한 30곳 정도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셀럽스가 또 특이한 점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키토크 기능을 홍보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어요. 이거 여기에 이제 그 키토크를 씹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호텔 추천 서비스라든지 영화 추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셀럽 추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뷰티 상품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한 5개 정도 서비스를 자체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마이셀럽스가 앞세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뭐 영화 추천 그 뭐 무비 딥서치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뭐 원하는 걸 쭉 그 자연어로 치면은 그죠. 거기에 적합한 막 그죠, 영화를 그죠.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게 다 AI 그 키토크라는 그렇죠.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예, 거죠. 그걸 검증시키고 그걸 수익화하기 위해서 네. 뭐 30곳의 클라이언트에 공급하기도 하지만 한 5개는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꽤 어쨌든 빅 클라이언트를 물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직접 서비스하는 그 대여섯 개 분야는 그걸로 직접 B2C 사업을 하는 거고 그 기업들한테 팔 때는 그 키토크라는 걸 파는 그렇죠. 거죠. 예, 비즈니스가 이게 2개로 나뉘는 건데 근데 아마 직접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 수익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아까 이야기한 셀럽 추천 서비스가 얼마나 보는지 돌려봤어요. 근데 네. 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월간 5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뭐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수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매출 대부분 아마 좀 클라이언트들에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심들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투자도 꽤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요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500억 뭐 안팎으로 받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고급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재무적으로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작년 손익이 매출 15억 원에 영업 손실이 뭐 90억 이상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좀 매출이 그래도 10억 넘은 건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막 큰 볼륨을 내지 못한 거는 좀 아쉽고, 그리고 작년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좀 런웨이가 길게 남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추가적인 펀딩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모으고 좀 수익화에 좀 나서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로 돈 버는 건 B2C가 아니라 다 B2B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뭐 15억 원이면 사실 좀 많이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으로 좀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인공지능 회사가 순수 인공지능 기술로 돈 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것도 느끼고 아마 또 서비스 자체도 필수제라고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마이셀럽스가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면에서 좀 약간 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키토크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B2B도 할 수 있고 B2C도 할 수 있고, 요게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되니까 다양한 뭐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 추천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AI에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객들을 초세분화하고 이거를 잘 추천해주기 위해서 AI라는 기술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AI의 기본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데입니까? 아니면 좀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확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서비스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 추천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이제 콘텐츠 바다의 시대 속에서. 그런데 이게 정말 뭐랄까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결제액을 높일 수가 있을까? 트래픽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이고 이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어쨌든 자체 그 추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카카오 페이지라는 대형 플랫폼을 물었고 여기랑 같이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근데 분명히 좀 우리랑 같이 하면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어. 아니면 더 페이지 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 아니면 뭐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가 열심히 이제 그런 걸 설득을 하고 실제로 좋은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뭐 그 어쨌든 시간을 버텨줘야 되는데 R&D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펀딩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좀 뭐랄까 자본시장이 받쳐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그 의문인 거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네. 정한되면 또 카카오가 나서 줄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실제로 뭐 전략 투자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도 지금 펀딩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잘 받아서 한 번 더 기폭제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죠. 네. 마이셀럽스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심재석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마지막 회사죠. 레벨업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벨업은 뭐 물론 저도 질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열심히 봤습니다만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레벨업. 옛날에 이게 골드러시 시대에 금캐로 갔던 사람들은 돈 못 벌고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금캐로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았던 회사들이 이제 회사가 돈 벌었잖아요. 네. 리바이스 같은 회사가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AI 회사들이 돈 못 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데 AI 회사한테 그 AI를 만들려면 대용량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GPU 엄청 꽂아야 돼요. 네, GPU 뭐 적게는 뭐 몇 대, 몇십 대, 많게는 수만 대까지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 GPU를 다 꽂아야 되고 그 엄청난 대용량의 그 인프라가 있죠. 그 인프라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원래 근데 서버 회사나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회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원래 존재하는데 이 회사는 특별히 이제 안전 대용량 AI 요런 AI는 특별히 더 많은 거예요. GPU도 엄청 써야 되고 이렇잖아요. 기존의 범용으로 쓰는 그런 거 말고 특별히 AI에 아주 고성능에 특화되어 있는 걸 이제 제공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럼 특별히 특화돼서 제공을 하는데 뭐 핵심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전산실 가보잖아요. 거기 한 컴퓨터 50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50대 다 윈도우로 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원래 그래서 거기에 지키고 있는 이제 뭐 학생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이 하나 하죠. 하면서 네. 이런 거 다 자동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딥러닝을 하나 해야 되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만 대의 컴퓨터에다 학습을 시킨다 생각해봐요. 그럼 일일이 만 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GPU가 있잖아요. 이 GPU의 가상화 기술, 설명하기 너무 복잡한데. 지금까지 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GPU의 가상화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아주 특이한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가 뭐냐부터 이제 또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맥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패러럴즈라는 소프트웨어 아세요? 네네네. 그럼 맥을 쓰면서 윈도우도 동시에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맥은 컴퓨터는 사실상은 한 대인데 네. 윈도우 컴퓨터까지 두 대가 사실상은 되는 거잖아요. 가상 컴퓨터로 생겨가지고 네. 이게 이제 이걸 가상화시켜서 두 대가 된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한 대인데 실질적으로는 맥 컴퓨터, 윈도우 컴퓨터 두 개를 쓰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가상화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GPU를 하나의 GPU인데 GPU가 세 개인 것처럼 아니면 5개인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진짜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역시 바이랄 네트워크의 이 어려운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근데 다 쓰지 않고 반만 써도 되는데 굳이 한 대를 쓰면 반만 쓰면 더 반은 쓰고 반은 또 딴 데 쓰면 이게 효율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들으니까 드는 의문은 GPU를 원래 한 번 막 교육시킬 때 엄청나게 많이 쓴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하나를 0.3기로 세 개로 쪼개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상화 기술은 이 가상 이 물리적인 거를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네. 하나를 쪼개는 것도 가상화고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가상화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 가상화 기술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우리가 커다란 컴퓨터가 하나 있는 것처럼 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여러 개를 하나로 뭉쳐놓은 겁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야 그게 가상화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얘를 그냥 뭉뚱그려 갖고 딱 이게 뭐 하나의 물체도 아닌 뭐 0.1개도 아닌 그냥 완전히 가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네, 그냥 그래서- 하나를 뭐 0.3, 0.4, 0.4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GPU를 이렇게 가상화하는 거면 이거 엔비디아가 그렇게 할 걱정은 없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는 GPU를 공급하는 회사고 이 GPU를 잘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죠. 이런 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아니면 자기 직접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그때는 우리 이제 빅테크들이 다 지들이 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하잖아요. 네. 경쟁은 뭐 어느 영역이나 다 그렇게 경쟁 관계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경쟁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욕 먹으니까 인수를 하셨으면 차라리 좋겠네요. 근데 이게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이 백엔드 AI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이걸 쓰면은 가상화로 뭐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기사에 그렇게 네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 얘긴가 싶은데 내 노트북에 GPU가 달려 있지 않더라도 네네. 언제든지 이 백엔드 AI에 접속을 하면은 내 서버에 뭐 연결을 해서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던데 네네. 그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사 잘못 이해하셨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그래 너한테 그 소프트웨어 사서 내가 내 컴퓨터에 내 GPU에 깔게. 그러면 이제 그 판매한 비용을 받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아마존이나 MS 애저 같은 AWS나 애저 같은 클라우드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저나 그 AWS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회사 거를 그걸 사면 됩니다. 백엔드 AI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그 위에서 쓰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GPU가 없고 근데 그냥 쓰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그걸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 그 출시를 하면 그러면 직접 이제 사서 나는 그냥 로그인만 하면 딱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다음 스텝인 거죠. 그럼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소프트웨어 판매고 네네. 2번은 사스 형태로 사서 쓸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AWS나 애저에서 사는 거죠. 이 회사한테 사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 사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네네. 3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제공하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였군요. 최근에 그 이 회사가 100억, 105억인가를 이제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돈은 뭐에 쓰시나요? 그랬더니 GPU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있으니까 네, 이 네. 서버만 잘 구축해 그렇죠. 주시면 되는 네. 거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장사는 잘 되는 회사입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조용히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이미 BEP는 맞춰졌고 정말요? 예, 지금 몇 년째 BEP는 맞춰진 상태고 요즘 챗GPT 때문에 이 지금 완전히 물 들어오는 거라 노를 엄청 줬고 있더라고요. 1분기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보다 많대요. 와, 노를 청바지 엄청 팔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B2C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막 왔을 때 진짜 이렇게 청바지 팔면서 진짜 이런 회사들이 조용히 좀 잘 버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그럼 국내 한정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런 보증 없이 그냥 쓰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회사한테 보증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기업들은 저 회사가 뭐 문제가 생기면 좀 고쳐줬으면 이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외 매출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서 쓰는군요. 오픈 소스 그렇습니다. 사서 쓸 때. 오픈 소스는 약간 보험 비즈니스하고도 비슷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치면은 해외에서도 진짜 반응이 계속 잘 올 수도 있겠군요. 지금 역시 들었던 회사 중에서는 가장 신나는 회사가 아닌가. 네. 질문 없으시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역시 청바지 팔아야 된다는. 네, 아니 우리 청바지와 곡괭이 팔 거야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네네. AI 관련해서. 근데 여기 진짜로 청바지 제대로 잘 만들어서 팔고 있네요. 근데 이 회사 요즘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2015년에 만든 회사래요. 그때부터 이제 AI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해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2019년, 20년부터 완전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클라우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적으로 엄청 큰 회사들이 네네. 있잖아요. AI는 이제 그게 시작이니까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로 엄청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좀 세죠. 그래요? 경쟁사들은 AW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라 이제 뭐 사실 경쟁이 되게 힘든 경쟁이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오픈 소스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네. 뭐 하겠죠. 여기는 수익성 괜찮나요? 뭐 비용 구조라든지 뭐 그런 건. 큰 회사가 아니에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사업 모델상 이게 필요한 돈이 많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모델은 아닌가요? 그 GPU를 사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그걸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GPU를 사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비용이 드는 비즈니스고, 앞에 두 개의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제 판매할 때마다 다 남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유지 보수만 좀 해주면 네네. 되고. 그러니까 이게 1, 2번으로는 기업이 지금 막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1, 2번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하드웨어까지 해서 빠방하게 크게 한번 매출을 내보겠다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GPU가 엄청 비싸기도 하고 또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좀 비싸거든요. 이게 그 엔비디아 GPU를 클라우드 상에서 쓰는 게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는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뭐 엔비디아도 지금 데이터 센터 직접 만들고 있고 네. 큰 빅테크 회사들 클라우드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인수하려고 또 뭐 다들 노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냥 필요하다면 굳이 인수 안 해도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러네요. 더 나은 또 그 서비스를 만들어야 네,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하군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이름을 알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네. 빅테크 회사들한테 픽을 받기에는 오픈 소스네 이 상태인 거군요.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늘 이렇게 자랑스럽고 응원해주고 싶고 한데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 기사 읽었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심 대표님께서 굉장히 쉽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선수들께서 이제 보시거나 앞으로 네. 보실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뭐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네.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네. 이런 거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만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 기획을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생짜 문과가 아니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해력이 뛰어났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개 회사씩을 다뤄봤는데 이 다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그
최 대표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LLM 관련해서 저희가 다뤘을 때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고 AI를 여태까지 해왔던 회사들은 좀 위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소개해주신 회사들도 보면 완벽히 LLM에서 자유롭지 않은 회사들도 있기는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찾아보시면서 LLM의 공습에서 GPT의 공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라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게 뭐랄까, 근데 지금 저희가 언급한 6개 기업이 사실 뭐 스캐터랩을 제외하고는 직접 경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게 그게 과연 산업을 뜻하는 말인지 아니면 기술 경향을 말한 뜻하는 말인지 또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이게 막 챗GPT의 그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뭐가 망하고 어려울 거다 이거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시사점이 확실히 있는 거는 정말 엣지를 만들고 잘 팔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인공지능 산업은 좀 너무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말인 것 같고 그냥 소프트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그냥 기술 경영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쓰냐. 근데 어떻게 보면 6개 기업 중 별로 안 쓰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핵심이 아닌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데, 근데 확실히 수익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회사들이 R&D 하느라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팔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굶어 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제 BM을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도 뭐 보면 다들 적자이잖아요. 그래도 네. 매출도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이제 다들 적자다 보니까 이 AI 회사들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청바지 파는 거 빼고 적자를 보지 않고 이제 정말 수익화를 할 수 있다면 좀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할까요? 이 지금 생태계에서. 어차피 규모의 경쟁은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그 엣지 있는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AI는 본질이 아니죠. AI는 내 서비스와 내 제품을 좀 밸류를 높여주는 그 기술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핵심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회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제공하거나 뭐 톡을 제공하거나 이런 회사인 거지. 그냥 인터넷 회사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본질적으로 AI 기술을 파는 회사도 있긴 해요. 뭐 챗GPT 이런 회사, 오픈 AI 이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그거와 같이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본질적으로 그 엣지 있는 뭐 검색이든 톡이든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해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경쟁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업스테이지도 같은 파트너 관계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레벨업 같은 경우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이셀럽스는 그냥 거의 독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쟁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만 롤모델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도비 같은 기업이 이들의 좀, 어도비라든지 아니면 MS가 이들의 롤모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약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들 대표님들이 좀 펀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일즈라든지 좀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시간을 많이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세일즈에서 많이 팔고 이익을 뭐 당장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환경은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좀 뭐 대표님들도 좀 수익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시장도 약간 그런 걸 좀 받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솔루션 회사라고 그냥 정의 내리는 게 모두가 속편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쓸 뿐이고, 그래서 좀 뭐랄까 수익화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캐트랩조차도 굳이 오픈 AI하고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제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애 대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활용해서 특별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챗GPT 같은 회사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말투나 특별한 표현 이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죠. 그 아웃스탠딩 기사 보다 보니까요. 업스테이지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이화석 CTO님께서 아마 하셨던 말씀 같은데 초반에 직원들을 모을 때 연구만 한 사람들은 배제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굴려보고 해본 분들이 필요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전에 최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고 수익화를 할 거냐.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좀 그런 거에 몰입이 되잖아요. 어떻게 콘텐츠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좀 AI가 그런 게 굉장히 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에만 좀 몰입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잘 파는 거고 뭐 그 지속 가능성을 갖추는 건데 모든 직군에도 좀 통용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인공지능은 더더욱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죠. 예. 오늘 진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AI라는 게 결국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AI는 그냥 기술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 만들 거냐가 더 중요한 거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지 AI의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지 이게 AI 자체가 뭘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런 회사도 있겠죠. 예. AI 본질적으로 하는 그렇죠. 회사들. 우리나라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펀딩을 한 네. 몇 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해주신 제2의 어도비, 제2의 MS를 꿈꾸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